그날 밤도 어김없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평상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바람이 잠잠한 밤이라 그런지 아니면 진수의 귀가 그 소리에 익숙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전날보다 뚜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노래의 가사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운 당신, 언제쯤 다시 볼까요? 진수는 그 가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 노래는 바로 자신이 만든 자장가였거든요. 명희와 신혼 시절 진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당시 진수는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는데 명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곡이었어요.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아는 노래, 바로 진수와 명희만이 알고 있던 그 특별한 자장가였습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나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래가 들려오는 방향은 분명히 철조망 너머였어요. 민통선 건너편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철조망에 바짝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 마음 아시나요? 가사 하나하나가 진수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명희가 부르던 그 특유의 떨림까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감정이 북받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리곤 했는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도 정확히 그런 떨림을 담고 있었어요. 진수는 주먹으로 철조망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철사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진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명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강원도 철원 인근의 작은 마을 해가 지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이곳에는 특별한 정적이 감돕니다.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은 고요함이죠. 민통선과 가까운 이 외진 곳에서는 사람의 발길조차 드물어서 하루 종일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군용 차량 소리나 헬기 소음이 이 평화로운 정막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금세 사라져버리면 다시 원래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진수, 올해 70살을 맞은 이 남자는 국방 의무를 마치고 퇴역한 후 민간 감시초소 근처의 낡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젊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군인 시절의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관찰력도 여전하죠. 진수가 살고 있는 집은 한국 전쟁 이후 지어진 오래된 목조 주택입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현관 앞에는 낡은 평상이 하나 놓여 있어요. 집 뒤편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철조망이 설치된 민통선이 보입니다. 이 집에서 진수는 벌써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함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고독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져요. 진수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의 작은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낡은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죠. 저녁이 되면 현관 앞 평상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가끔 마을에서 올라오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는 야생동물들이 내려와 소음을 내는 일이 흔하니까요. 특히 가을철이 되면 도토리를 찾아 헤매는 멧돼지들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오곤 했습니다. 진수도 처음에는 그런 소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멧돼지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누군가의 희미한 노랫소리였습니다. 그 노래는 참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듯한 마치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인가 싶어서 집 안의 라디오를 확인해 봤지만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가장 가까운 집도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진수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명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노랫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바람이 잠잠한 날에는 더욱 뚜렷하게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진수는 몇 번이나 집 밖으로 나가서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허공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진수는 평상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몇 걸음 나아갔습니다. 철조망 너머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노래의 가락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몸에 배어있는 그런 멜로디였습니다. 진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노래는 바로 오래전에 잃은 아내 한명희가 즐겨 부르던 자장가였습니다. 명희는 밤마다 진수의 머리맡에서 그 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자장가를 말이죠. 신혼 시절부터 시작해서 진수가 군복무로 집을 비울 때까지 명희는 언제나 그 노래로 진수를 재워주었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슬플 때, 그 노래 속에는 명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에게는 그 자장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명희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날의 기억은 진수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훈련 중 일어난 산사태, 매몰된 마을,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아내. 진수는 그 이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명희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종신고조차 사망신고로 바뀌어 버렸죠.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음색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따뜻하고 애절한 목소리 말입니다. 진수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쓰라리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소리 사이로도 여전히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명희가 어디선가 진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틋하고 그리운 목소리로 말이죠. 진수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청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노래가 진짜든 가짜든 진수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들려오는 한 진수는
절대 이 의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그날은 진수에게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시 40살이던 진수는 젊은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넘쳤어요. 계급도 제법 올라가 있었고 부하들에게도 인정받는 우수한 군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 명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명희는 진수보다 5살 어린 35살이었는데 여전히 신혼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그 시절의 명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 환하게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명희는 진수가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오늘 훈련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명희의 목소리는 진수에게 최고의 위로였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금실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명희는 가끔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진수는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진수에게는 명희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훈련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서면서 명희에게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라고 약속했어요. 명희는 언제나처럼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돌아서면서 명희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훈련은 산악지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을비가 며칠째 내린 뒤라 땅이 무척 질척했어요. 상관들도 오늘은 훈련을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진수는 실전에서는 날씨를 가릴 수 없다며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판단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오후 2시경 갑작스럽게 산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약해진 땅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순식간에 큰 산사태로 번졌습니다. 진수와 부하들은 급히 대피했지만 마을 쪽으로 향하는 길이 모두 막혀버렸어요. 무전기로 마을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진수는 필사적으로 마을로 가려고 했습니다. 명희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하들이 말렸어요. 중대장님,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진수는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라도 가려고 했지만 산사태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하루를 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구조대와 함께 마을에 도착한 진수가 본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흙과 돌에 묻혀 있었어요. 자신이 명희와 함께 살던 집도 완전히 매몰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어요. 명희야, 명희야, 라고 부르면서 손이 피가 날 때까지 땅을 팠습니다. 구조 작업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구조되었지만 명희만은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시신도 흔적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명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진수는 구조대가 포기한 후에도 혼자서 계속 찾았습니다. 밤낮 없이 땅을 파고 또 팠죠. 그날 내가 조금만 일찍 돌아왔더라면. 진수는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훈련을 취소했더라면, 명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함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끊이지 않았어요. 밤마다 명희가 구해달라고 부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명희는 결국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7년 후에는 사망신고까지 접수되었어요. 법적으로는 명희가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끝까지 믿을 수 없었어요.
시신이 나오지 않았으니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 진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에서의 승진도 포기했고 조기 전역을 신청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거든요. 명이 없는 세상에서 진수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진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명의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명의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평생 명의만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수는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명의와의 추억이 깃든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명의의 기억은 따라왔어요. 바람 소리에서도, 새 소리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서도 명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진수의 마음속에서 명의는 여전히 35살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평상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바람이 잠잠한 밤이라 그런지 아니면 진수의 귀가 그 소리에 익숙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전날보다 뚜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노래의 가사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운 당신, 언제쯤 다시 볼까요? 진수는 그 가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 노래는 바로 자신이 만든 자장가였거든요. 명희와 신혼 시절, 진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당시 진수는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는데 명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곡이었어요.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아는 노래, 바로 진수와 명희만이 알고 있던 그 특별한 자장가였습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나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래가 들려오는 방향은 분명히 철조망 너머였어요. 민통선 건너편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철조망에 바짝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 마음 아시나요? 가사 하나하나가 진수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명희가 부르던 그 특유의 떨림까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감정이 북받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리곤 했는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도 정확히 그런 떨림을 담고 있었어요. 진수는 주먹으로 철조망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철사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진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명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가까운 민통선 관리사무소였어요. 거기서 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했거든요.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면도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마음이었어요. 민통선 관리사무소는 생각보다 번잡했습니다. 관광객들과 각종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진수는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담당 공무원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업무에 지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공무원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침을 한번 삼키고 말했어요. 민통선 출입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관광이시면 단체 관광만 가능하고요. 개인적인 용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철조망 너머에서 죽은 아내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진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된 아내인데 혹시 그쪽에 계실 수도 있어서요.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경찰서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개인이 민통선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3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이미 모든 수색이 끝났을 텐데요.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진수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간인 접근은 금지 구역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허가할 수 없습니다. 진수는 몇 번 더 설득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공무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30년이나 지난 실종 사건을 개인이 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진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랫소리였어요. 그날 밤 노랫소리는 더욱 간절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운 당신 어디 계신가요? 명희의 목소리는 마치 진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허가는 받을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진수는 군인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이 일대의 지형은 손바닥처럼 훤했어요. 공식적인 출입로가 아니더라도 산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진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진수는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에는 물과 간단한 음식, 그리고 손전등을 챙겼어요. 마치 젊은 시절 훈련을 나가듯 차분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있었어요. 그 노래가 진짜라면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길을 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시에 긁혀 상처가 나고 숨이 차올라도 계속 걸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진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진수는 철조망 근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식 출입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라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어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본 후 철조망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운 당신. 바로 명희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낮에도 들렸어요.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명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수는 철조망을 따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명희 찾기였어요. 진수가 철조망을 따라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병사의 나이는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아직 앳된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아버지, 여긴 접근 금지예요. 병사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최민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혁은 처음 민통선 경비 업무를 맡은 신병이었고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교육받을 때는 침입자를 발견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고 배웠지만 앞에 서 있는 건 무기를 든 적이 아니라 평범한 노인이었거든요. 진수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총 내려놓으시오.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라고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의무감도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들어봐. 진수가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민혁이 총을 더 높이 들었어요. 서시오.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진수는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노래가 들려. 내 아내 목소리야. 민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노래요? 무슨 노래 말씀이세요? 진수는 철조망 너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쪽에서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 목소리가 내 아내 명희 목소리야. 30년 전에 실종된 내 아내 말이야. 민혁은 잠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민혁은 진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신 건가? 하지만 진수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들리지. 주로 밤에 들리거든.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 내가 만든 자장가를 명희가 부르고 있었다고. 민혁은 진수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교육받은 대로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진수를 체포해야 했어요. 하지만 진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진수는 과거 군인이었다고 했는데 선배 군인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일단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만약 다른 병사들이나 상관이 보면 큰일 나거든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오늘 밤에 여기 와서 한번 들어봐 줄 수 있겠나? 민혁은 망설였습니다.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수의 눈빛에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민혁은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약속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진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이름은 박진수야. 자네 이름은 뭔가? 최민혁입니다. 민혁이 대답했어요. 민혁이구나. 고마워, 민혁아. 진수는 민혁에게 깊이 인사를 한 후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민혁은 진수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에야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민혁은 순찰을 돌다가 진수가 말했던 그 지역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정말로 노래소리가 들릴까 하고 말이죠. 민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밤의 정적만 감돌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역시 할아버지가 착각하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다시 순찰을 돌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람을 타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깜짝 놀라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너무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라 가사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들리네. 민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민혁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소리는 철조망 너머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는 약 1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잠시 강해지더니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민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봤지만 더 이상 노래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혁은 진수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어디 사는지 몰랐거든요. 민혁은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박진수라는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혹시 아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민통선 근처에 혼자 사시는 분 말씀이시죠? 그날 오후 민혁은 비번을 이용해서 진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진수는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민혁을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혁이구나. 어서 와라. 할아버지, 어젯밤에 정말로 들렸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정말인가? 자네도 들었다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여자분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때부터 진수와 민혁은 함께 비밀리에 그 목소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근무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동지애가 생겨났어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 며칠 후 진수와 민혁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좀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함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두 사람은 소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민혁은 이번에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군용 나침반과 지도, 그리고 작은 무전기까지 챙겨왔어요.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진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혁도 이 일에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려는 계획이었어요.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지만 진수는 젊은 시절의 체력을 되찾은 듯 힘차게 걸었습니다. 명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진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설악산 자락의 초소 인근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민혁도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평소 순찰 코스에서 벗어난 더 외진 지역이었거든요. 주변에는 오래된 참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녹슨 철조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혁이 눈을 가리고 멀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수도 민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얼어붙은 하천 옆에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린 채로 방치되어 있는 폐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폐가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고 창문도 모두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벽체는 아직 튼튼해 보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지어진 것 같네요. 민혁이 건물의 구조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 추위가 한층 심해졌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눈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을씨년스러운 폐가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낡은 라디오 하나였어요. 이게 여기 왜 있을까요? 민혁이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라디오는 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의외로 상태가 괜찮아 보였어요. 전원을 켜보니 희미하게나마 불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 라디오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하네. 이 주파수는 라디오는 일반적인 방송 주파수가 아닌 특별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어요.
진수가 다이얼을 조금씩 돌려보자 잡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양방송입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매일 밤 북한 지역에서 송출되는 방송 주파수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진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뉴스와 선전 방송이 한동안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진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조금 늙긴 했지만 분명히 명희의 목소리였어요. 진수는 라디오에 바짝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다음 노래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남편 진수에게 바칩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을 때 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명희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30년 만에 듣는 명희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어서 흘러나온 것은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그리운 당신, 언제쯤 다시 볼까요? 진수가 만들고 명희가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디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어요. 명희의 목소리로 명희가 직접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울음이었습니다. 민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진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민혁도 감동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명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은 곧 그녀가 납북자라는 의미였거든요. 30년 전 산사태 당시 명희는 죽은 게 아니라 북한에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명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진수 씨, 당신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매일 밤 이 노래를 부르며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진수는 라디오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는 자신이 명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명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혁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울고 있는 진수를 위로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폐가 안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정부 기관에 명희의 생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명희가 북한에 있다면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진수는 먼저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30년 전 실종된 아내가 북한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신고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방송에서 들었다는 부분에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북한 방송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게다가 개인이 북한 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 경찰관은 말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진수의 신고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와 통화한 진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차가웠어요. 확인 불가 대상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개인의 신고만으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내가 북한에 살아있는데.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담당자는 냉정했어요. 정확한 증거와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수는 며칠 동안 여러 기관을 돌아다녔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 절차가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한편 민혁은 혼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군부대 내 통신실에서 일하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 그 라디오 주파수를 더 자세히 추적해 봤어요. 선배는 이 주파수는 북한 함경북도 지방방송국에서 송출되는 거야라고 알려줬습니다. 민혁은 인터넷으로 북한 방송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납북자들을 방송국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납북자들은 대남 방송 업무에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민혁은 며칠에 걸쳐 그 방송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명의로 추정되는 아나운서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남편 진수에게 바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민혁은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진수에게 전해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북한 함경북도 지방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할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고요. 진수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명희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조사 활동이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의 행동이 상관들에게 발각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민혁은 중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중대장은 엄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봤어요. 최민혁 일병, 자네가 요즘 이상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중대장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민간인과 만나서 북한 방송을 듣고 다닌다는 게 사실인가? 민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민혁이 정직하게 대답하자 중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그런 일에 관여할 이유가 뭔가? 그 노인이 자네에게 뭔가 대가를 준 것인가? 중대장은 민혁이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민혁의 대답에 중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민혁 일병, 자네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함부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일은 더욱 그렇고. 그때 중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대장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중대장은 민혁을 노려봤습니다. 위에서 직접 연락이 왔네. 이 일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이야. 민혁은 누가 신고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일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민혁 일병, 앞으로 그 노인과 만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지만 민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간절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혁은 은밀하게 진수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저는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혁아, 자네까지 힘들게 만들 수는 없어.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대신 싸울게요. 할아버지 혼자 30년 동안 충분히 고생하셨잖아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젊은이다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봄이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계속했어요. 비록 정부 기관에서는 냉대를 받았지만 민간 단체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산 가족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진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어느 날 진수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바로 이산 가족 영상통화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제한적이나마 이산 가족들의 화상 통화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뉴스를 본 진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신청 절차는 복잡했어요. 먼저 이산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북한 측에서도 해당 인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진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진수의 경우가 일반적인 이산 가족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납북자의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게다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북한 측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명의의 북한 방송 출연 사실, 특정 주파수에서 들리는 목소리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장가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서 저와 제 아내 둘만 아는 곡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아내에게만 불러준 자장가예요. 북한 방송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제 아내가 거기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수는 신청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신청서 제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수 씨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내일 오전 서울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진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명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날 밤 진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명의를 드디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협회 건물에 도착하니 여러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이산 가족들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과 같은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담당자가 나와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영상통화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녹화나 녹음은 금지되어 있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니 큰 모니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의자에 앉은 진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명의를 보게 된다는 것이 꿈 같았거든요. 화면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화면이었다가 서서히 영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 명의가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수가 기억하는 명의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는 깊은 수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의였습니다. 진수가 평생 사랑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명의야.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명의도 진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정말 당신이세요? 명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진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명희야. 정말 미안해. 진수는 울면서 사죄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수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그리워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진수 씨, 난 아직도 당신이 부른 자장가로 잠들어요. 명희가 말했을 때 진수의 가슴은 아픔과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30년 동안 명희도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명희야, 나도 매일 그 노래를 생각했어. 너 없는 30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진수가 말하자 명희는 더욱 눈물을 쏟았어요. 저도요, 진수 씨. 매일 밤 방송에서 당신을 위해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들으실까 봐요. 진수는 울먹이며 그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운 당신, 언제쯤 다시 볼까요? 명희도 함께 따라 불렀어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명희와 현실의 진수, 두 사람은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 하나하나에는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 마음 아시나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1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라고 알려줬지만 진수와 명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진수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명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진수 씨. 언젠가 다시 만나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두 사람의 영상 통화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진수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영상 통화가 끝난 후 진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희를 직접 봤다는 사실이 진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모두 해결된 기분이었습니다. 명희가 살아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매일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명희와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북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상통화 기회를 다시 얻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진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명희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진수는 이전보다 더 자주 그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명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명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이 노래를 남편 진수에게 바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민혁도 가끔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진수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민혁이 말하자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명희가 잘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진수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탓도 있었고, 무엇보다 70년의 세월이 진수의 몸을 늙게 만들고 있었어요. 진수 자신도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숨이 자주 찼고, 밤에 잠들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진수는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혼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그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명희의 방송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싶었어요. 라디오 옆에 앉아 명희를 기다리는 시간도 진수에게는 소중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평소와 같은 북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뉴스와 선전 방송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드디어 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음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라디오에 바짝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오늘 명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어요. 마치 진수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분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명희가 부르기 시작한 것은 역시 그 자장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가사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운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긴 기다림도 이제 끝났어요. 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명희가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노래가 끝나고 명희가 마지막 멘트를 했어요. 진수 씨,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명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이별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라디오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명희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명희는 진수가 이제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폐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라디오를 끄지 않고 계속 들었어요. 간혹 명희의 목소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들려왔는데 그때마다 진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진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혁이 진수를 찾아왔을 때 진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민혁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진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혁아, 고마웠어. 자네 덕분에 명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민혁은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몇 일 후, 민혁은 자신의 초소에서 일상적인 순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민통선 일대 이상무. 밤마다 들리던 여성의 노래.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음. 민혁은 이 문장을 쓰면서 진수를 떠올렸어요. 그날 오후 민혁은 철조망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진수가 자주 앉던 바위 위에 라디오 하나와 하얀 손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민혁은 급히 그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러자 명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리운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집에 가시는군요. 명희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어요. 마치 진수를 배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서둘러 진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 평상에는 진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수 씨. 민혁이 부르자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혁아, 왔구나. 진수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어요. 이제야 명희와 같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30년 동안의 그리움이 마침내 해결된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집에 도착한 사람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진수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갔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